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 세계를 이상주의 시대에서 현실주의 시대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특별히 인상적인 개념이나 챕터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성 선생님. 네, 저는 일단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동의하지 않으면 아까도 뭐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로 했지만 지금의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는 나침판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나. 나침판 아니라 나침반. 나침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안 그러면은 지금 특히 근데 뭐 1급 체제에서 그 한동안은 막 2010년대에는 막 창비도 그랬지만 1급 체제에서 뭐 다급 체제로 뭐 다양한 뭐 국제 정치사의 담론적 맥락들을 막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중국의 부상과 함께 뭐 이런 그런 논리들이, 근데 그 논리들조차도 지지하고 있었던 이상주의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한동안은 뭔가 이 1급 체제에서 다급 체제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인터내셔널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의 이상주의를 어느 정도는 밑에 깔아놓고 현실 정치 속에서 그 해석적인 방향성을 결정해 오는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트럼프 이후에 확실히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의 다이나믹한 변화 속에서는 확실히 이상주의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현실주의가 진짜 득세하게 되는, 근데 그거는 국제 정세의 논리만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이제 한국 안에서의 국내 정치 상황 같은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모르겠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재명주의라고 평가가 될까요? 뭔가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정부가 주장을 하면서 기존의 이념이나 이상주의 같은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선을 긋고 우리는 중도 확장론을 탁 펼쳐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 실용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은 실용주의가 뭐 이상주의하고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상주의가 설 자리를 만들어 왔었던 이념의 자리들이 점점 해체되거나 시대적인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를 확실히 어떤 국내외적인 현실주의가 대체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단 동의하기가 쉬웠고요, 제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이 책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은 전 두 군데 정도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까 그 말했던 잭슨주의 안에서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강조되는 공화주의의 논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반제국주의. 반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의 저 제국주의적 행태와 어떻게 반제국주의적 논리가 뭐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같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하게 되지만, 사실은 미국의 이 역사 정치학적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반제국주의적인 논리가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딱 위치 지어지는 그 논리 해석이 저는 제일 좀 이 책에서 납득이 안 되던 게 갑자기 납득이 되는 느낌? 뭐 어떻게 납득이 됐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이제 공화주의 안에서 반제국주의의 논리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 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기존의 영국이나 아니면 그 옛날의 어떤 로마 제국 같은 제국주의 논리가 인터내셔널을 구축하게 되는 논리로부터 미국이라는 국가를 이탈시킬 것인가, 미국은 그러한 형태의 제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 역사적 맥락과 논리들을 구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금 트럼프 시대에 소환되고 요청되는 이 어떤 과정의 설명은 저는 그럴듯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트럼프의 자국주의와 함께 그 뭐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알 수 없는 행태들의 일정 부분의 영역들도 설명이 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첫째로 좋았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또 이제 그 서사 문학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7장. 7장에서 등장하는 현대 미국의 정체성 서사 경쟁, 이 부분에서 이제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권력 투쟁의 영역이 아니라 서사 경쟁이다. 일종의 그 이제 서사 수사학에서는 보통 그 아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리스에서 투쟁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해석적 투쟁. 경쟁하는 이 해석적 경쟁이라고 하는 거를 누가 더 그럴듯한 서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알맞은 이 지지자들 집단의 공동의 상상력에 부합하는 해석적인 의미화를 제공해 줄 것이냐,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특히 이제 정치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맥락들, 그거를 좀 읽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정체성 서사가 어떻게 뜨고 또 저물고 하는 이 논리들을 굉장히 좀 저는 잘 읽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실제로 지금 또 모든 게 또 국내 정치와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국내 정치도 결국에 보면은 뭐 지금 또 핫하죠. 그 진보 진영에서는 김어준식의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사화 방식과 또 그것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혹은 그것과 이제 그 김어준식의 음모론과 그 서사적 유포가 이제 실제로는 좀 유효 기간이 끝나간다. 이제는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방식의 또 논리적 주장들도 보면은 사실은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구도 속에서 서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어떤 이 해석자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유포되고 또 그러한 해석을 향유하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고 만족감을 준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저는 알겠습니다. 박건 선생님. 네. 일단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하기가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아마 독자분들도 처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상주의나 현실주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헷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되게 평범해 보이는 개념어들이 사실은 국제정치학이란 맥락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 리액추 독자분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문학을 읽거나 아니면 뭐 기껏해야 이제 사회과학, 사회학 뭐 이런 종류의 책을 주로 읽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그렇고요. 근데 국제정치학에서 쓰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리얼리즘이나 아이디얼리즘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였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상주의라는 것은 규범이 지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의 규범, 예컨대 뭐 칸트식의 어떤 세계 정부주의라든가 이런 식의 실질적인 어떤 제도로서 다른 나라들 국제 정치를 규율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규범. 그래서 지금을 국제 정치학자들은 탈규범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규범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나토나 유엔이나 이런 쪽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혹은 일으키고 나서 압박을 가하면 움찔하면서 이제 좀 뭔가 협의를 하고 또 뭐 어떤 협상이 열리는 그런 과정들이 과거에 있었단 말이죠.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도저히 먹히지가 않는 시대인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뭐 인권이라든가 뭐 국제 질서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되게 추상적인 그런 가치들이 사실은 실제로 작동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국제 정치학자들 중에서 이제 규범과 이상주의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분들의 태제이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 이전에 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는 그래도 규범이 어느 정도는 작동했던 시대였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이상주의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상주의의 의미는 규범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단극 시대라고도 표현하는데 단일 이데올로기의 시대라고도 하거든요. 그 단일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뭐냐면 자유주의입니다. 여기서도 계속 자유주의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데 그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결국은 인권이라든가 뭐 평화라든가 주권이라든가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대체로 다 동의할 만하다고 여기는 현대의 어떤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의하는 가치들, 예컨대 북한이라든가 뭐 몇몇 이슬람 국가들 빼고는 대부분의 민주사회들이 동의할 만한 가치들을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규범을 사실은 신자유주의와 시대가 되면서 그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결합이 되면서 시장자유라는 가치가 그 규범과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봉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질서를 통해서 전 세계가 글로벌하게 통합이 되고 나면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것이 사실 되게 연원이 오래된 거거든요. 19세기에도 그런 생각이 전 세계를 다 통합할 수 있다, 혹은 우리가
19세기 말에 이제 일어났던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이 전 세계 정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식의 칸트식의 이상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동의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세계 대전 1, 2차 세계 대전으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 과정을 분석한 사람이 이제 칼 폴란이라는 경제학자고 그 책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입니다. 왜 그 거대한 이상 시장으로 모든 세계가 통합될 수 있을 거라는 그 글로벌리즘이 어떻게 전쟁으로 비참하게 끝나는가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그 책은.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규범과 이상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인 연원을 가진 개념이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그런 이상주의나 규범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읽은 여러 책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좀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맥락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박인선 선생님처럼 7장을 좀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 과거의 미국을 그냥 이제 사실은 운동권들 특유의 미제국주의 이렇게 이제 미국을 묘사를 하잖아요. 규정짓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세계 모든 곳에 세계 경찰로서 참견하고, 또 미국 스스로는 우리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만든 나라다라는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우리가 틀에 박힌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미국 내에서조차도 사실은 완전히 지배적인 서사는 아니었다. 여기서는 복수 서사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복수에 경합하는 미국의 정당성 서사들이 있고, 그것이 미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논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그것이 일종의 내전이 될 정도로 극심한 갈등의 요소라는 사실을 이 7장을 보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심리현 선생님.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모든 이제 장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상주의에서 뭐 현실주의로 넘어가는 거다.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 시대에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냉전 종식 이후에 이제 그런 징후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2008년에 그 경제 위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짙어진 거다. 그래서 이 오락 오바마 시대에서도 오락 오바마 맞죠? 버락 오락 오바마 버락 뭐 너 말하면서도 이상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오바마 시대에도 사실은 그런 현실주의적인 어떤 대응이나 전략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눈에 띄기도 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면화되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찰 국가로서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뭐 내셔널하면서도 인터내셔널한 어떤 그런 측면들을 여기서는 이제 그 복합 네트워크 그 뭐라고 얘기해, 네트워크 국가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국가로서의 그러한 그 질서가 있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이러한 어떤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 하락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현실주의로 가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현실주의는 그 이전에 제퍼슨주의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얘는 어떤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우월성, 그리고 그것을 통한 어떤 그런 골목대장 역할은 계속 하고 싶어 하면서 자국 경제 우선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이게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공고하게 다져왔던 어떤 국제 질서 내에서의 어떤 패권 국가로서의 그런 지위는 얘가 그거를 포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주의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이상주의 설명을 드리면서 빼먹었는데, 현실주의라는 것이 또 이제 이 국제 정치학적 맥락의 의미로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현실주의가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존 미어샤이머 교수라고 한국에도 자주 인용이 되는 칼럼 같은 데서 학자들이 뭐 틈만 나면 이제 요즘 특히 더 많이 인용이 되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 국제 정치학의 대가이기도 하고 현실주의 이 진영이라고 불리는 국제 정치학계의 어떤 대두 뭐 이런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현실주의는 뭐냐면 국제 정치는 한 번도 규범에 의해서 작동한 적이 없다. 이상이라는 것은 작동한 적이 그거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고 늘 힘의 논리에 의해서만 국제 질서는 작동해 왔다라는 주장이 현실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차태서 교수도 사실은 현실주의자가 아니고 이상주의자도 아닙니다. 규범주의자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중간 어딘가에 다들 있고요. 학자들이 대부분 그 극단에 있는 사람이 이제 미어샤이머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거는 그 논리를 이를테면 홉스적 세계관을 통해서 이 국제 정치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하기 때문에 대가가 된 건데요. 여기서도 홉스적 현실주의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 홉스적 세계관으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현실주의인 것이고 현실주의도 강한 현실주의, 뭐 약한 현실주의 많지만 그런 면에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규범과 현실주의를 섞어서 보통은 설명을 많이 하고요. 규범만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고 그런데 이제 현실주의자들은 현실은 규범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쪽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현실주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좀 저도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 한꺼번에 설명 없이 들어왔고 또 각줄 잘 안 읽어서 각주가 뒤에 있어. 네, 각주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사실 읽기 쉽지 않죠. 네, 아니 이게 미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좀 번박하게 해석하기로는 사실 저는 뭐 이 전제는 잘 동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강기와 지금 비슷하다? 그건 좀 저는 납득이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체제의 모순은 독일을 들어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패권국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일과 영국이 합쳐져 있는 국가가 전강기 시대에 독일과 영국이 합쳐져 있는 것 같은 국가가 지금 미국인데 그 전강기를 놓고 이거를 비교하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은 안 갔어요. 그 비유가. 그리고 읽다 보니까 뒤에 없어지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고립주의랑 예외주의 이 두 개가 오히려 좀 번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고립주의는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저 타락한 제국에 물들지 않고 우리끼리 그 다음에 생각은 비슷한데 예외주의는 아까 얘기한 네트워크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우리는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저는 아이디어를 얻었던 거는 처음에 건국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 안 했구나 지네들이. 말 그대로 네, 연방이었다. 그러니까 13개의 국가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의 유엔은 자기들이 처음에 건국했던 이 13개의 연합의 확장판이었겠구나. 그래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유엔을 창설하는데 기여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원래 생각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외주의로 또 뻗어나가는 그래서 국제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어주는 그런 쪽으로 서사가 뻗어나갔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고립주의는 남부의 이 판벨트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였고 공화당은 사실은 이제 예외주의를 더 신봉하는 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 의하면. 근데 사실 이제 원래 북부가 공화당이었잖아요. 원래 북부가 지금 러스트벨트 이쪽이 원래는 공화당 지지였잖아요. 미국이 처음에 링컨 시대나 이럴 때는 그쪽이 오히려 진보적이었고 남북전쟁 이전까지 공화당 쪽이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마 그쪽이 예외주의 쪽으로 뭔가 예외주의가 좀 보편적인 생각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소위 이제 예외주의가 미국의 엘리트들이 이거 이제 세계 경영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 공장이나 이런 거를 다 해외로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러스트벨트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난해지니까 이 판벨트식의 이 고립주의를 이 사람들이 동의해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남과 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고립주의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1기 트럼프는 그걸 저는 충실히 이행한 것 같아요. 1기 때는. 근데 2기 때는 지금 예측할 수가 없죠. 2기 때는 사실 뭐 이 사람이 이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실각할까 봐 지금 앱스타인 파일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기 때는 개인적인 문제가 많이 중첩돼가지고 이 사단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2기 때는 네. 트럼프 일가의 재산 축적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그래서 결국은 국제적으로 막 얘네들이 트럼프가 뭘 사건을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립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거죠. 고립주의 하려고 지금. 그래서 엘리트들의 그 예외주의나 이런 것들을 배격하려고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이때 와가지고는 오히려 예외주의자들보다 더 예외주의자적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짧게 20자평에 얘기했지만 이 전쟁이 길지 않겠구나. 그런 바람이 섞이신 것 같고. 아니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앞두고는 이 전쟁이 길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또 이 책에서 한 가지 좀 살짝 이 책의 공백이랄까요? 뭐 문제점 혹은 이제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세계 질서의 변화를 오직 미국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얘기, 로마 제국 세망사라든가 로마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로마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로마 그 시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미국이 일극 체제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이 쇠락해 가는 것은 또 외부의 조건들의 변화와 관련이 있고 특히 중국의 부상. 중국이 이 떠오르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지 사실은 그것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서의 미국의 대응이 합쳐지면서 사실은 판이 변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에요. 완전히 공백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단점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읽으신 분들 중에는 이 중국의 얘기가 왜 이렇게 없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이제 제 인상적으로 읽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동아 네트워크 국가론의 시각, 동아시아 지역 아키텍처의 변화. 요게 우리나라가 연관이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가 그 위치 속에서 어떻게 이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가.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원래 이제 미국이 그냥 단일 국가가 아니라 이제 복합 공화국이었다. 네트워크 그 국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앞부분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의 이 아키텍처 냉전기에는 허브 앤 스포크 이것도 난 찾아봤잖아. 허브 앤 스포크스. 그 허브 앤 스포크스 구조가 이렇게 허브가 있고 여기에 지류로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바퀴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거느리는 뭐 약간 뭐 그런 식의 위계적 관계인 거죠. 이 허브 앤 스포크스가.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탈냉전기로 가면서 복합 패치워크로 갔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에 중국이 갑자기 부상을 하잖아요. 이게 이 중국 얘기도 그 닉슨 대통령 시절 얘기를 하면서 그 닉슨이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중국을 끌어들여서 일종의 견제 구도로 그렇게 만드는 방식이 이 트럼프 시대의 이런 복합 패치워크 시대의 어떤 이런 것을 설명하는 어떤 전사로서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복합 패치워크로 가는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이게 그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혹은 뭐 동아시아 이 나라에서는 중국이라는 어떠한 이 적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일종의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약간 꼬봉처럼 그러니까 막 돌려 쓰는 우리나라한테 야 함선 좀 보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거를 이제 근대적인 블록 정치로 퇴행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어떠한 그 이 역사적 맥락을 속에서 이 트럼프주의의 이 등장과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굉장히 모순적이다. 그러니까는 그때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오히려 되게 동원되는 듯한 느낌. 한마디로 이제 일본이나 이제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막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중견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중진국도 아니고 왜 중견국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는데 그 중견국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그냥 우리는 이 패권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보호받는 나라 중에 보호를 잘 받아서 우리가 엄청 성장을 했어. 경제적으로나. 그래서 중견국이 됐어. 그러니까 너네 우리가 도와준 만큼 이만큼 성장한 거니까 그걸 갚아라 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를 자기네 영원한 꼬봉으로 두려는 이게 이제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요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고민.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 사람 에필로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한국의 어떠한 위치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약간 전망 같은 걸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세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좀 한국 걱정이 많이 됐다. 사실은 잘 모르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미국이 이제 일극 체제, 이를테면 과거의 로마 제국 시대, 공화정 시대의 그 로마처럼 경제적인 어떤 힘도 최고조에 달해 있고, 중국은 아직까지 부상이 완전히 되지 않은 시기였고, 군사력과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문화적인 힘, 정당성, 그 민주주의라는 정당성 이런 것에서 최고조에 달해 있었는데 왜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는가 미국이. 아무리 내부에서 무슨 정체성 서사 가지고 싸우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정도의 갈등은 어느 나라나 어느 제국이나 있는데 왜 그러면 그 민중들 혹은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내부에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트럼프 같은 굉장히 예외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하는 그런 갑자기 미국의 정당성 자체가 확 꺼지는 그런 시기들이 최근 한 10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인이나 배경을 하는 대신에 약간 디스크립티브하게 그냥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읽으면서 폴라니의 탁월한 점은 전쟁이 그렇게 해서 왜 일어났는지를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전쟁이 그러면 그렇게 다들 이상에 동의하고 글로벌적인 경제가 우리 다 이제 아담 스미스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전 세계가 통합되고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 전 세계는 평화로울 것이다 라는 영국 평화론 같은 이야기들을 다 납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쟁의 시기가 시작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폴라니는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가 이제 인베디드라고 표현하는데 묻어 있어야 되는데 사회 속에 경제가 돌출해서 그것이 금융 자본주의가 되고 사람들이 막 그때도 주식에 미쳐 날뛰었거든요. 주식에 미쳐 날뛰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는 순간, 그래서 모든 것들을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순간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굉장히 정교한 논리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의 설명이 없어요. 이 책은 그냥 미국이 최절정의 시기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링크가 있다. 미싱 링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저는 근데 그 미싱 링크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가져온 불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자유주의가 기존의 자유주의 규범과 통합되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심지어 독일이나 이런 삼인주의 국가들조차도 90년대 2000년대 들어 다 신자유주의화 되거든요. 외국 유학생들도 다 이제 돈 다 받고 과거에는 무료로 유학시켜주던 사람들 다 돈 받고 영국도 부동산 폭등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이 유럽의 노동계급들 하여금 극으로 돌아서게 만들고 미국의 러스트벨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미 이전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불만으로 전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신자유주의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그것과 결합된 자유주의 규범. 사실은 자유주의 규범은 괜찮은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좋은 규범들도 많은데 그것까지 싸잡아서 다 믿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트럼프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통시적인 좀 설명 라인이 있고, 네. 그리고 이게 공시적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공시적인 설명 라인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약간
따로 논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게 뭔가 결합을 하면서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라인이 좀 약간 동떨어져서 작동되는. 공시적인 맥락화를 엄청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되게 맞아요. 잘해 맞아요. 앞부분에. 근데 공시적인 걸 이야기할 때는 약간 좀 묘사를 하신다는 그치.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것저것 상황들을. 그게 또 이제 너무 많은 변수들을 다 다뤄야 되니까 공시적인 분석을 할 때는 음. 굉장히 미시적인 분석들을 해야 되고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뭐 나토 뭐 이런 얘기들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힘이 붙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또 보면서 드는 거야. 아 이제 유럽은 이게 이분이 물론 이제 미국 전공자라서 미국 정치 전공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유럽은 거의 배제가 배제가 거의 뭐 됐어.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논의 자체가 좀 아예 네.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냉전 이후 이게 탈단극 시대라는 게 탈냉전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포스트 콜드워 시대라고도 하는 똑같은 시대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이렇게 잠재적인 라이벌 국가라고 얘기하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리고 과거에 또 이제 미국의 우방이면서도 또 세계 질서의 어떤 한 축을 담당했던 나토와 EU 이 세력들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 쌩까고 그냥 미국만 오직 미국만 한 놈만 팬다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네, 뭐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미래적인 이야기로 다음 논의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